저는 35살 윤세진입니다. 상류층 집안에서 태어나 물 흐르듯 평탄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의 든든한 지원 아래 좋은 대학을 나와 남부러울 것 없는 결혼까지 했죠. 지금은 대형 병원 원장인 남편 박지훈과 함께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요. 남들이 보기에 완벽한 삶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저는 항상 가족의 소중함을 믿어왔습니다. 특히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종 사촌 정서연에게는 더욱 관심을 가졌어요. 서연이는 저보다 3살 어리지만 어린 시절부터 참 고생이 많았죠. 부모님이 일찍 이혼하시고 경제적으로도 넉넉지 않아 항상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 지훈이 병원에 실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로 서연이가 떠올랐어요.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지만 변변한 직장을 구하지 못했던 서연이에게 이보다 좋은 기회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남편에게 서연이를 추천했고 다행히 지훈이도 흔쾌히 동의했어요. 세진아, 네가 그렇게 믿는 사람이라면 나도 믿을 수 있지. 면접은 형식적으로만 볼게. 남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남편은 항상 제 의견을 존중해주는 사람이었죠. 그런 모습이 참 좋았어요. 서연이에게 전화를 걸어 소식을 전했을 때 그 아이의 기뻐하는 목소리를 아직도 잊을 수 없네요. 언니, 정말요? 그런 기회를 주시다니 정말 감사해요.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서연이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병원 실장으로서 환자 응대부터 직원 관리, 재무까지 꼼꼼하게 챙겼어요. 남편도 서연이의 업무 능력을 높이 평가했죠. 가끔 셋이서 식사를 할 때면 지훈이가 서연이의 업무 성과를 칭찬하는 모습을 보며 제 선택이 옳았다는 생각에 뿌듯했어요. 저는 서연이에게 언제나 내 동생처럼 아낌없이 베풀었습니다. 그 아이가 어려운 형편에 있을 때마다 옷도 사주고 생활비도 보태주곤 했죠. 그런 서연이가 김민수라는 젊은 의사를 만나게 되었을 때 누구보다 기뻤어요. 민수는 작은 개인 병원을 운영하는 성실한 의사였지만 아직은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상태였죠. 그럼에도 두 사람의 사랑은 깊어졌고 결혼을 결심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새 출발을 위해 신혼집 보증금의 절반을 지원해 주었고 민수의 병원 리모델링 비용도 일부 도와주었어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결혼식 날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연이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 아이의 행복한 미소를 보며 저도 덩달아 행복해졌죠. 그때만 해도 저는 서연이가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 언제나 서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게 항상 계획대로 흘러가지는 않나 봐요. 누군가에게 베푼 친절이 나중에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때의 저는 전혀 알지 못했으니까요. 세상에 완벽한 삶이란 없다는 것을 저는 곧 뼈저리게 깨닫게 될 거였습니다. 결혼 후 서연이와 민수의 삶은 생각보다 순탄치 않았어요. 개인 병원을 운영하는 것이 쉽지 않았나 봐요. 환자가 적었고 대형 병원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었죠. 서연이는 가끔 저에게 전화를 걸어 힘든 상황을 털어놓곤 했습니다. 언니, 병원 운영이 너무 힘들어요. 민수 오빠는 밤낮 없이 일하는데도 빚만 늘어가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최대한 위로해 주려고 노력했어요. 때로는 경제적 지원도 아끼지 않았고요. 남편 지훈에게도 민수의 병원에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훈은 흔쾌히 민수를 만나 경영 조언을 해주었죠. 그런 지훈의 모습에 저는
더욱 남편에게 신뢰와 사랑을 느꼈어요. 그러나 몇 개월이 지나면서 미묘한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가 병원에 자주 늦게까지 남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처음에는 일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죠. 하지만 지훈도 비슷한 시간에 늦게 귀가하는 날이 많아졌어요. 업무상 회식이나 중요한 미팅이 있다고 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의 와이셔츠를 세탁하려던 중 희미한 향수 냄새가 느껴졌어요. 지훈은 향수를 쓰지 않는 사람인데 말이죠. 그때부터 이상한 신호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밤 문자 알림음에 화들짝 놀라 핸드폰을 감추는 모습, 갑자기 늘어난 출장과 회식,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대하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한편 서연이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자주 연락하고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점점 바쁘다는 핑계로 만남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가끔 마주치면 어색하게 웃으며 시선을 피했죠. 그리고 서연이가 예전과 달리 고급 브랜드 가방이나 옷을 하나둘씩 늘려가는 것도 눈에 띄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지훈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요즘 서연이가 병원에서 어때? 일은 잘하고 있어? 지훈은 약간 긴장한 듯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 응. 열심히 잘하고 있어. 왜 갑자기 서연이 얘기를 해? 그 반응이 더욱 의심스러웠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어쩌면 제 과한 상상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여자의 직감이란 게 있잖아요.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계속해서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이의 남편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한데 혹시 서연이가 거기 있나요? 어제부터 연락이 안 되고 집에 안 들어왔거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날 밤 지훈도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며 집에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머릿속에 불길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저는 그럴 리 없다고 마음을 다잡았죠. 민수 씨, 서연이는 여기 없어요. 지훈 씨한테 물어볼게요. 전화를 끊고 바로 지훈에게 연락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떠올랐죠. 남편과 사촌 동생이 저를 배신했을 거라는 생각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하지만 모든 정황이 그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서연이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민수에게 돌아갔대요. 출장이 급하게 잡혀서 연락할 겨를이 없었다고 했다네요. 지훈도 비슷한 변명을 했고요. 하지만 이제 저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말이죠. 의심의 실마리를 잡은 후 저는 조용히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과 이메일, 병원 출입 기록까지 꼼꼼히 살펴보았죠. 처음에는 발견하기 어려웠지만 둘이 조심하면서도 꾸준히 만나고 있다는 흔적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는 병원에 깜짝 방문했습니다. 지훈의 진료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복도 끝에서 서연이가 나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평소라면 반갑게 달려와 인사했을 텐데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변하더군요.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었지만 서연이의 눈빛에서 죄책감이 뚜렷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지훈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결심했어요. 저녁 식사 후 거실에 앉아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 씨, 솔직히 말해줘. 당신과 서연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남편은 순간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곧 태연한 척 대답했어요. 무슨 소리야? 서연이는 그냥 병원 직원일 뿐이야.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쥐고 있었죠. 둘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와 호텔 영수증, 그리고
병원 CCTV에 찍힌 은밀한 만남의 순간들까지 모든 증거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더 이상 거짓말은 그만해. 모든 걸 다 알고 있어. 증거를 본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완벽한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었죠. 한참을 침묵하던 그는 결국 모든 것을 인정했어요. 서연이와의 관계가 단순한 호감에서 시작해 어느새 불륜으로 발전했다고 말이죠. 그날 밤 저는 양가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알렸습니다. 남편의 부모님은 충격을 받으셨지만 오히려 지훈의 잘못을 감싸려 하셨어요. 반면 저희 부모님은 격분하셨죠. 서연이의 부모님도 딸의 행동에 크게 실망하셨습니다. 가족들 앞에 불려온 서연이는 모든 것을 인정하고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어요. 언니, 정말 미안해요. 이건 다 한순간의 실수였어요. 이제 다시는 지훈 오빠를 만나지 않을게요. 지훈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본인의 잘못이라며 다시는 서연이를 보지 않겠다고 약속했죠. 가족들의 중재로 저는 일단 화해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직 사랑이 남아 있었고 한 번의 실수를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났습니다. 지훈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소와 같은 생활로 돌아갔어요. 오히려 더 다정하고 배려심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설 탐정을 고용했어요. 비록 비용이 많이 들었지만 확실한 진실을 알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일주일 후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병원 근처 오피스텔에서 지훈과 서연이가 만나는 장면을 포착했다는 거예요. 사진 속에는 둘이 서로 손을 잡고 키스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족들과 저에게 거짓 약속을 한 것이었죠. 탐정의 조사에 따르면 그들은 몇 개월 전부터 그 오피스텔에 비밀 거처를 마련해 놓고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었다고 해요. 심지어 지훈은 병원 자금 일부를 빼돌려 서연이에게 고급 선물을 사주고 그녀의 남편 민수가 모르게 생활비도 지원하고 있었대요.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저는 처음으로 완전한 배신감을 느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아끼고 도와주었던 사촌 동생과 신뢰했던 남편이 저를 이렇게 배신한 거예요. 그들은 단순히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계획적으로 모두를 속이며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할지 결심했어요. 더 이상 눈물 흘리며 속아 넘어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제 인생을 되찾을 시간이었죠. 그리고 그들에게 배신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남편이 늦게 귀가할 때도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어요. 대신 미소 지으며 맛있는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렸죠. 지훈은 제 변화에 안심한 듯 했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거짓말이 통했다고 생각했나 봐요. 오늘은 왜 이렇게 특별한 저녁을 준비한 거야? 지훈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냥 우리 관계가 다시 좋아진 것 같아서 기쁜 마음에 준비했어. 지훈은 안도의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빛에서 여전히 죄책감이 느껴졌어요. 그날 밤 저는 완벽한 아내인 척하며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이미 계획이 차근차근 세워지고 있었죠. 다음 날 저는 서연이의 남편 민수를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조용히 그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처음에 민수는 믿지 않았지만 탐정이 찍은 사진과 증거들을 보여주자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이게 다 사실이라고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민수 씨. 저도 처음엔 믿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건 분명한 진실이에요. 민수의 눈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도 저처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철저히 속았다는 사실에 고통스러워했어요. 그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민수가 물었어요. 저는 복수할 거예요. 하지만 단순한 감정적 복수가 아니라 치밀하고 완벽한 복수를 준비하고 있어요. 민수 씨도 함께 하시겠어요? 그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그날부터 함께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의사로서 병원 내부 사정에 밝았기 때문에 지훈의 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적인 일들에 대해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탐정을 통해 더 많은 증거들이 모여들었어요. 지훈이 병원 자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린 내역, 보험 사기 혐의, 그리고 서연이와의 불륜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사용한 병원 자금까지 모든 것이 명백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준비하는 동안 저는 겉으로는 평온한 일상을 유지했어요. 남편과 서연이는 여전히 그들의 비밀 오피스텔에서 만남을 이어갔고 저는 그것을 모르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매 순간 그들의 행적은 탐정에 의해 기록되고 있었죠. 어느 날 민수가 급히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어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어요. 지훈 형이 병원 명의로 구입한 오피스텔이 있는데 그 명의가 최근 서연이로 바뀌었어요. 병원 자금으로 구입한 재산을 불법적으로 이전한 거죠. 이것은 저희가 기다리던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지훈은 병원 자금 횡령뿐만 아니라 재산 은닉까지 시도한 것이었어요. 이제 저는 행동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했어요. 고액의 선임료였지만 제 부모님께서 흔쾌히 도와주셨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모든 증거를 검토하고 이혼 소송과 함께 형사 고발도 준비했죠. 한편 민수도 서연이와의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연이의 불륜 사실뿐만 아니라 병원 자금 횡령의 공모한 증거도 확보했다고 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지지하며 힘든 시간을 함께 이겨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훈이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어요.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세진아, 나 좀 봐. 요즘 너 뭐 숨기는 거 있지? 지훈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무슨 말이야? 내가 뭘 숨겨?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너 탐정 고용했다며? 그리고 민수랑 자주 만난다는 소문도 들었어.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제 계획이 들통난 건지 아니면 단순한 의심인지 판단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래, 맞아. 당신이 서연이랑 오피스텔에서 만나는 거 다 알아.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 없어.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결국 그는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부인하려 했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내일 아침 변호사를 통해 이혼 소장을 접수할 거야. 그리고 병원 자금 횡령에 대한 고발장도 함께. 지훈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완벽한 인생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그가 저에게 준 고통의 몇 배를 돌려주기로 마음먹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약속대로 이혼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동시에 지훈의 병원 자금 횡령에 대한 고발장도 검찰에 제출했죠. 모든 증거는 완벽했고 변호사는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자신했어요. 집으로 돌아오자 지훈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듯 창백했고 눈에는 피로와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제발 고소를 취하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서연이를 만나지 않을게. 지훈의 간절한 목소리에도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어? 너는 내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배신했어. 그날 이후로 지훈은 집에서 나갔습니다. 아마도 서연이와 함께 오피스텔로 간 것 같았어요. 병원은 압수수색을 당했고 언론에도 이 사건이 보도되기 시작했어요. 유명 대형병원장 자금 횡령 혐의로 수사 중이라는 헤드라인이 신문을 장식했죠. 지훈의 명성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고 병원 환자들도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민수도 서연에게 이혼을 통보했어요. 불륜 사실과 함께 병원 자금 횡령의 공모한 혐의도 제기되었죠. 서연은 모든 것을 잃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녀의 눈은 울음으로 붓고 얼굴은 헬쑥했죠. 한때는 그토록 아꼈던 동생이었는데 이제는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서연의 애처로운 목소리가 들렸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처럼 굳어 있었어요. 그녀가 저와 민수에게 한 짓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연아, 난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어. 너와 지훈이 저지른 일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계획적인 배신이었지. 서연은 무릎을 꿇고 울며 용서를 빌었지만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녀에게 돌아갈 길은 없다고, 이제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죠. 법원의 판결은 생각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지훈의 횡령 사실이 명백했고 서연과의 공모 증거도 확실했어요. 지훈은 직업윤리 위반으로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고 병원은 급속도로 가치가 하락했습니다. 이혼 소송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지훈의 잘못이 명백했기에 저는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조건을 얻을 수 있었죠. 병원 지분의 대부분과 아파트, 그리고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나갈 무렵 저는 오랜만에 민수를 만났어요. 그도 서연과의 이혼 절차를 거의 마무리 지은 상태였죠. 우리는 서로의 승리를 축하하며 조용한 식사를 했습니다. 이제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민수가 물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할 거예요. 더 이상 누구의 아내나 누구의 은인이 아닌 오직 윤세진으로 살아갈 거예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도 새로운 시작을 준비 중이라고 했어요. 작은 병원이지만 정직하게 환자들을 돌보며 살아가겠다고 했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평온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어요. 아직 상처는 아물지 않았지만 적어도 정의는 실현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써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제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삶을 살아갈 준비가 말이죠. 이혼이 확정된 날, 저는 강남의 고급 아파트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지훈과 함께 쌓아온 추억들을 하나둘 버리면서 마음도 정리했죠. 값비싼 가구들과 장식품들은 대부분 팔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과거의 흔적들을 지워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병원 매각 절차도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지훈의 불법 행위로 인해 병원 가치는 떨어졌지만 그래도 상당한 금액에 매각할 수 있었어요. 법원의 판결로 제가 받게 된 병원 지분과 위자료를 합치면 제법 큰 자금이 모였죠. 지훈은 면허 정지와 함께 사회적으로 완전히 몰락했어요. 한때 강남의 유명 의사였던 그는 이제 병원을 잃고 아내를 잃고 명예도 잃었죠. 언론에서는 연일 그의 스캔들을 다루었고 의료계에서는 그를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서연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민수와의 이혼이 확정되었고
횡령 공범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죠. 그녀가 그토록 원하던 화려한 삶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지훈도 결국 그녀를 버렸다고 들었어요. 결국 둘 다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모든 것을 잃었죠. 세진 씨, 이 서류에 서명해 주시면 병원 매각이 완료됩니다. 변호사의 말에 저는 깊은 숨을 내쉬고 펜을 들었어요. 서명을 하는 순간 과거와의 마지막 연결고리도 끊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싶었죠. 매각 자금으로 저는 먼저 부모님께 그동안의 도움에 감사하다는 의미로 선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남은 자금으로는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 상류층 사회에서 살면서 자연스럽게 익힌 정보와 안목이 도움이 되었죠. 첫 투자는 강남의 오피스 건물이었어요. 위치가 좋고 임대료 수익이 안정적인 곳이었죠. 그 다음으로는 새롭게 개발되는 지역의 상가 건물을 눈여겨보았습니다. 전문가들의 조언도 들으며 신중하게 결정했어요. 투자가 시작되고 몇 개월이 지나자 안정적인 수익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불안했지만 하나씩 성공을 경험하면서 자신감도 생겼어요. 이전에는 남편의 그늘 아래 살았다면 이제는 스스로 빛을 내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윤 대표님, 이번 프로젝트는 예상보다 훨씬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부동산 컨설턴트가 보고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윤 대표님이라는 호칭이 아직은 어색했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만의 회사를 세우고 본격적으로 자산 관리에 뛰어든 지 1년이 지났을 때의 일이었죠. 사업이 번창하면서 자연스럽게 인맥도 넓어졌어요. 다양한 모임과 행사에 참석하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여성들도 있었죠.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하고 격려했어요. 사회적으로도 점차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여성 기업인 모임에서는 제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성공한 사례로 강연을 부탁받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제 이야기가 다른 여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에 수락했죠. 여러분, 저는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사실은 새로운 시작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상처는 우리를 약하게 만들지 않아요.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죠. 강연장에서 저의 이야기를 듣는 여성들의 눈빛에서 공감과 희망을 볼 수 있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제가 겪은 고통이 완전히 헛된 것은 아니었구나 하고요. 그 고통을 통해 더 강해지고 그 경험을 나눔으로써 다른 이들에게도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사업이 안정되고 삶이 정리되면서 저는 서서히 내면의 평화를 찾아갔어요. 더 이상 복수심이나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었죠. 물론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그 상처가 제 삶을 지배하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가끔 지훈과 서연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지훈은 지방의 작은 병원에서 일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면허 정지 기간이 끝난 후에도 서울에서는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었나 봐요. 서연은 해외로 떠났다는 소문도 있었고 작은 회사에 취직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죠. 솔직히 말하면 그들의 소식은 더 이상 제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제 인생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으니까요. 복수는 끝났고 이제는 온전히 제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산가들의 모임에 초대받았어요. 부동산 투자로 꽤 성공했다는 소문이 퍼졌나 봅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사업적으로도 좋은 기회일 것 같아 참석하기로 했죠. 모임장에 들어서자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우아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조금 긴장되는 마음으로 입구에 서 있었죠.
처음 뵙는 것 같은데 혹시 윤세진 대표님이신가요?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의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어떻게 아셨죠? 최근 부동산 업계에서 주목받는 인물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도윤이라고 합니다. 해외 사업을 주로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도윤과의 첫 만남이 시작되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윤은 특별히 제 과거에 대해 캐묻지 않았고 현재의 저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어요. 그런 태도가 편안하게 느껴졌죠. 도윤은 해외에서 건설 사업을 주로 했다고 했어요.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일한 경험이 있어서인지 넓은 시야와 다양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흥미로웠고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세진 씨는 정말 대단한 분이네요. 그런 상황에서 모든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다니. 도윤의 진심 어린 칭찬에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친 것뿐이에요. 그게 바로 용기죠.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도윤과의 만남 이후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그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자주 문자를 보내왔고 시간이 날 때면 식사 초대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사업적 교류라고 생각했지만 점차 그의 진심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도윤은 제가 경험한 상처에 대해 듣게 되었을 때도 특별히 판단하거나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해 주었어요. 그런 모습에 점점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죠. 세진 씨,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제가 알고 있는 좋은 바닷가 레스토랑이 있는데 같이 가보면 어떨까요? 도윤의 제안에 잠시 망설였지만 왠지 거절할 수 없었어요. 오랜만에 느껴지는 설렘이었습니다. 주말 도윤은 약속대로 저를 데리러 왔어요. 그가 말한 레스토랑은 도시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조용한 해안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바다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이곳은 제가 특별한 날에만 오는 곳이에요. 도윤의 말에 가슴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죠. 그럼 오늘이 특별한 날인가요? 네, 정말 특별한 날이죠. 세진 씨를 만난 날이니까요. 창밖으로 노을이 지기 시작했어요. 붉은 빛이 바다 위에 퍼지며 마법 같은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순간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다시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요. 도윤과의 관계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깊어져 갔어요. 그는 늘 제 의견을 존중해 주었고 결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서로를 알아온 것처럼 편안했죠. 과거에 상처가 있는 저에게는 그런 배려가 정말 소중했어요. 세진 씨,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어요. 바닷가 레스토랑에서의 첫 데이트로부터 1년이 지난 날 도윤이 청혼했습니다. 손에는 작고 소박한 반지가 들려 있었어요. 화려함보다는 진심이 담긴 청혼이었죠. 도윤 씨, 정말 괜찮을까요? 저는 한 번 실패한 결혼이 있고 세진 씨의 과거는 세진 씨를 지금의 모습으로 만든 소중한 부분이에요. 저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해 당신을 사랑합니다. 도윤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얼마나 이런 말을 듣고 싶었는지 몰랐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 준다는 말, 그 어떤 조건도 없이 온전히 받아들여 준다는 그 진심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네, 함께하고 싶어요. 두 번째 결혼식은 첫 번째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화려함보다는 진심이, 많은 하객보다는 가까운 사람들만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마음이 달랐죠. 이제는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로서
함께 걸어가는 길을 선택했으니까요. 도윤은 해외 사업 때문에 자주 출장을 다녔지만 항상 저를 생각했어요. 중요한 결정은 늘 함께 상의했고 서로의 일을 존중했습니다. 저 역시 제 사업을 계속 발전시켜 나갔어요. 이제는 단순한 부동산 투자를 넘어 여성 기업인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도 운영하게 되었죠. 당신이 다른 여성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모습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도윤은 늘 제 활동을 지지해 주었어요. 그의 응원 덕분에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었죠. 멘토링을 받는 여성들 중에는 저와 비슷한 상처를 가진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제 경험을 나누며 희망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큰 보람이었어요. 가끔 과거의 기억이 떠오를 때도 있었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았어요. 그저 제가 걸어온 길의 일부일 뿐이었죠. 지훈과 서연을 용서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들에 대한 분노나 원망은 사라졌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39번째 생일, 도윤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강원도의 작은 해변 마을에 아담한 별장이었죠. 창문 너머로 바다가 보이는 그곳은 마치 천국 같았습니다. 현관문 위에는 작은 팻말이 걸려 있었어요. 세진의 쉼터라고 쓰여 있었죠. 당신만의 공간이에요. 힘들 때 언제든 와서 쉬어가세요. 도윤의 배려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 별장은 정말 제 영혼의 쉼터가 되었습니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면 그곳으로 향했어요. 바다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쉬고 파도 소리를 들으며 마음의 평화를 찾았죠. 오늘도 저는 그 별장의 테라스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어요. 35에 겪었던 배신과 상처, 그리고 그 후의 성장과 치유까지 모든 과정이 저를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었습니다.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더 독립적인 여성으로요.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이에요.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되기도 하고, 가장 깊은 상처가 가장 큰 성장의 기회가 되기도 하니까요.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은인도 아닌 오직 윤세진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가 찾은 진정한 행복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다른 감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